기회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음악 활동 2차 좌담회 사회를 맡은 음악평론가 김윤선입니다. 지난 1차 6월 22일에 가졌던 코로나 이후 부산의 클래식 음악 좌담회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와 또 생활의 많은 제약들로 인해서 삶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우울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있는 현재로서 극도의 긴장감마저 도는 상황인데요. 1년여 동안 이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오늘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모셨는데요. 먼저 한국음악협회 이사장이신 이철구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의 전당 서성우 팀장님. 반갑습니다. 부산문화재단 예술정책연구소 위원장이신 이주은 박사님. B&D 스튜디오 박혜숙 대표님. 반갑습니다.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 박종준 대표. 네, 1년가량 부끄러운 코로나19 상황, 이제 삶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일단 마스크 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고요. 또 어느 장소를 가든지 QR코드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명부 작성하는 것도 이제 낯선 일이 아닙니다. 이철구 이사장님, 우리나라 전체 음악계를 사실은 아우르고 계신데요. 그동안 안타까운 심정과 또 많은 음악가들의 한숨 소리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나요? 예, 한국음악협회 이철구 이사장입니다. 우리가 정말 당해보지 않았던 한 사람이 그 세계에서 한 번 겪기도 힘든 이런 어려운 사태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얼마나 오만하고 우리의 과학기술이면 어떤 것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당해보니까 마스크 한 장이라고 하는 것에 함몰되는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예전의 이상적인 국가는 어떤 것이 좋은 국가냐, 교육과 의료와 주거와 그 다음에 21세기는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국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도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선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내일 모레 그 수능을 앞두고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다른 나라보다 기회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교육도 불안하고 또 우리가 그 의료 이거는 K방역이 이번에 잘 보여줬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고 주거 문제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요새 또 부산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전국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문화예술이 우리가 정착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굉장히 문제가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제가 21세기 코로나 재앙을 맞은 예술인의 삶이라고 하는 글을 한번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음악 첫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가 음악인들이 개인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다른 단체나 이렇게 무용이나 이런 개별적인 예술 활동은 단체가 하는 활동은 그렇게 그래도 좀 힘든 것들이 배분이 되는데 음악인들은 개인적인 그런 활동 때문에 힘들다. 두 번째, 음악 예술인을 보는 사회적 시각이 음악 예술인은 별도의 직업군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음악 예술인도 그냥 평범한 생활인이다. 이렇게 이해해주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따뜻한 온정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예술인도 일반 생활인이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예술계가 지금 많은 정책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정말 우리가 피부에 말단까지 닿아오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오늘 내가 주제를 받으면서 좀
안타까웠던 것은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면서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주제인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정신적인 변혁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아날로그적인 음악 활동을 했던 것들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피부에 닿게 와주지 못한 것들이 좀 안타깝고요.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음악 예술인이 정말 일반 생활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위기가 왔기 때문에 이 위기를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의 전환을 가져서 그러니까 생활인으로서 다른 직업군들의 생활과 같은 어떤 그런 생활로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번 코로나 상황은 그렇지가 못해서 음악인들이나 뭐 예술활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 한 6개월 저희가 1차 좌담회 이후 지금 한 6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또 공연장의 변화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서승우 팀장님 공연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영화의 전당 공연 예술팀장 서승우라고 합니다. 지난 6개월 전에 이 좌담회를 할 때는 사실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갈 거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했죠. 못하고 뭐 안일했다면 안일했고 현장성을 강조하면서 곧 공연장에서 예술가와 관객이 옛날처럼 만나서 공연을 할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가슴 깊이 가지고 말은 대비하자, 감염병 조심하자, 방역 철저하자라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까지 가면서 특히 최근에 부산이 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더욱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처음에 비해서는 많이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칸 좌석 뛰어앉기를 시행할 때도 이렇게 해서 공연이 되겠느냐, 또 그것이 너무하다 이렇게 말씀을 정부에 드리기도 했지만 그거조차 안 되는 시기, 운영을 중단하기까지 했으니까 운영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공연을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저희들의 바람도 있었고, 또 민간과 공공공연장의 또 운영 형태가 좀 달랐어요. 민간은 2단계가 가더라도 한 칸 뛰어앉기를 시행을 하면서 또 공연을 하기도 했지만 공공공연장은 어느 정도 수준이 돼버리면 문을 닫는 상황, 운영을 중단을 하니까 실제 지역의 공연장은 민간보다는 공공공연장 역할이 더 크잖아요. 민간이 할 수 있는 소극장 위주의 공연보다는 공공공연장에서 대형 공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한민국 상황인데요. 거기에 공연장 운영을 중단시켜버리니까 정말 답답한 상황들이 많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대부분의 공연이 취소 또는 연기가 되었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조금 완화되는 어느 시기를 지나면서 갑자기 공연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대관이 되지 않아가지고 실제 공연장을 찾지 못하는 예술가들도 많았고요. 재단에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공연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 단체들도 발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제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더라도 관객이 없어서 또는 관객이 오지 않더라도 공연을 할 수 있도록까지 또 허락을 덕하면서 무대 위에 출연자가 있는 또 상황까지 연출이 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관객을 만나니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또 출연자, 또 연주자를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공연 중단과 취소, 연기 등을 겪으면서 지난 상반기를 보냈고요. 지금도 그러한 상황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상황이라 가슴이 많이 아프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예술가들이 조금 더 힘을 내기를 바라면서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공공연장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사실 또 연주자들도 공연을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정말 뭐 안타까운, 저희도 바라보는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단체들 같은 경우는 공연장이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수행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공연장이 문을 닫는 게 사실은 급선무가 아니라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이 어쨌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제 영상 제작이나 이런 데 참여를 하시는 박혜욱 대표님은 어떠셨나요? 예. 저희도 뭐 공연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저희도 그 일이라고 하죠. 이렇게 촬영을 하고 기록을 남기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롤러코스터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 한 2-5달 정도는 상당히 공연이 많았습니다. 실제. 그렇죠. 예,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또 집중되면 또 일이 많아야 되는데 실제 저희는 또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은 또 한정적이거든요. 이제 뭐 옆에 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들어가서 촬영을 하고 기록을 해야 되는 어떤 팀의 수는 한정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촬영의 퀄리티가 낮은데도 어쨌든 들어가는 네.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항상 해오던 영상 기록 작업이지만 또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단체도 그렇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 실망을 한다든가 이런 수준밖에 안 되나 이런 것도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뭐 기록을 하러 가고 이렇게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눕니다. 현장에는 이렇게 한계가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안 되고 또 이런 부분은 잘 되니까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현장의 상황들을 노하우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에 공연하실 때 이 정도까지는 준비해 주시면 그 다음에 공연을 할 때 기록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는 여러 가지 비대면이라 해서 뭐 인터넷이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제작의 노하우라든가 방법, 준비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체계적이고 또 교육도 잘 이제 지금부터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고 특히 이제 음악 쪽으로는 더 이렇게 좀 체계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음악을 공부하시는 학생부터 지금 또 완전히 이렇게 조금 이제 좀 올라 계시는 분들까지 어떤 그런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차근차근하게 교육 내지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연의 이 영상물은 사실은 대안일 뿐이지 이게 최종 결과물이 아닌데 그 기대치는 그 연주자들이 높고 또 하지만 그 촬영을 하는 가운데 생기는 변수들을 예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현장에서 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연주자들도 그런 부분을 숙지를 하고 또 연주자들의 어려움을 또 영상 촬영을 담는 분들은 또 좀 이해를 하셔서 좀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박종준 대표님이 이제 현장에서 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의 박종준입니다. 이번 코로나를 맞아서 많은 예술가들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뭐 예술가뿐만 아니라 국가 모든 국민들이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국가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기본소득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예술가들이 어떠한 증빙을 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많은 예술가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예술인 활동 증빙이라는 부분들을 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지만 그걸 안 한 예술가들도 많고 그래서 프리랜서의 증빙을 한다든지 예술가로서의 증빙을 하는 부분들이 너무 행정적인 부분들에 너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이 지금 부산흡협이나 이렇게 한국
음역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주신다라면 예술가들에게 그런 혜택들이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청년 예술가들하고 작업을 많이 하는데 힘든 상황입니다. 많은 공연들이 취소가 되고 또 뭐 버스킹 공연이든 어떤 지역의 축제든 모든 것이 취소되었는데 저희 그 지역진흥원에서 하는 문화가 있는 날에 청춘 마이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예술가들에게 5회 이상의 그 공연을 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연료도 저희가 받는 부분보다 조금은 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청년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들어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정부에서는 그냥 돈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어쩌면 저희가 예술가로서 인증된 사람들에게 몇 회에 공연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런 확정을 해주신다라면 공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냥 돈을 주는 것보다는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 사람들이 공연의 사례비를 받는다라면 조금 더 그 제도 자체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기존에 있던 음악 하시는 분과 지금 청년 예술가들이 이제 접근하는 부분에서 어렵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코로나 시대에서 오히려 청년 예술가들에게 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온라인상에서 그런 미디어와 밀접한 관계, 생활 속의 관계를 하고 있는 것은 젊은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기획을 하고 공연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성 예술가보다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많은 도전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각 분야에서 지금 활동하시면서 어려운 점들도 있으셨고 또 한편으로 또 대안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이지훈 박사님 그래도 정책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또 많은 시행도 짧은 기간이지만 시행도 해왔고 또 거기서 시행착오도 겪어왔고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은지 하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해야 될 이야기는 많은데 어디서부터 이게 시간을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어쨌든 생각해야 할 것이 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시민들이 누려야 할 어떤 그 문화 기본권과 방역의 균형점을 잡는 것이 이 시국에서 제일 중요한 정책의 출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 기본권과 방역을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 그 속에서 말하자면 절대적으로 안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우리가 어떻게 문화를 누리고 꽃피워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어떻게 좋을 것이며 또 예술인들은 스스로 또 어떻게 지혜를 발휘하고 모아서 헤쳐나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술인들이 어떻게 지혜를 모을 것인가는 나중에 제가 좀 이야기를 다시 나눠보았으면 하고, 먼저 정부 정책 차원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방금 우리 박 대표께서 이제 어떤 지원 정책에서 어떤 예술가 인증의 문제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고, 또 조금 전에 우리 또 서 팀장께서는 공연장 운영 방식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지금 그 정부 정책을 보면은 말하자면 좀 일관된 어떤 원칙이 지금 아직 전혀 없이 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습니다. 물론 누구라도 이제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초유의 사태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벌써 이제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이라 지금쯤 되면은 어떤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공연장 운영 원칙이라든가 예술가 지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지금 나올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선진적으로 잘 해나가면서도 왜 문화예술 영역에서는 상당히 부진적인가 라는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영국만 하더라도 예술 공연장 가이드라인이 그게 최고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요, 5월 초에 이미 나왔고, 그리고 세부 정책이 6월 초에 6월 9일 날 완전히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지금 운영장, 그러니까 공연
공공 공연장 운영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확진자 숫자가 초기에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 완전히 닫아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 뒤에는 또 확진자 숫자 그거보다 2배가 됐는데도 또 열고 거리 띄우기 하면서 운영을 하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게 초기 같으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왔다 갔다 혹은 또 지자체 차원에 내려오면은 또 지자체 차원에서의 어떤 뭐 상황에 따라서 막 마음대로 뭐 이렇게 운영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됐다는 거죠. 예컨대 완전히 셧다운하는 것은 공연장을 완전히 셧다운하는 경우는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최고 심각한 단계에서 이제 그렇게 할 때 셧다운을 하면서 무관중 녹화를 이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아주 한 50명 확진자 이럴 때 바로 완전히 닫아버리면서 무관객 녹화를 바로 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고, 그것도 어떤 경우에는 촬영 자체도 코로나 확산의 이유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못하게 막았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것들이 아닌가, 이제 그런 걸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여러 차례 어떤 기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공연장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곳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그것은 아까 우리 서 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 공연장에서는 그래도 꾸준하게 뛰어앉기 방역 원칙을 지키면서 이제 계속 운영을 해 왔는데 현재까지 민간 공연장에서 이 전염 확진이 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다. 더구나 그 클래식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록 콘서트와는 확연히 다르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축제와도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또 더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여름에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을 축소했지만 그래도 운영을 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축제로 인한 감염은 추적되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게 방역을 잘 원칙을 지킨다면은 얼마나 지혜롭게 잘 될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데, 다르게 말하면 잘츠부르크 그 페스티벌을 갖다가 무조건 막으려고 했던 그 당시 그 오스트리아 문화부에서는 예술가들과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가지고 균형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무조건 하지 마라고 하니까 결국 문화부 차관이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태를 보면서 참 우리도 이 예술가들이 어떤 균형점을 찾지 못하고 무조건 금지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그리고 지원은 제대로 안 해주면서 다 힘들다 이런 식의 태도만 보이는 것은 너무나 이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한다.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태는 상당히 좀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한 번 우리가 그 예술가들이 무너지면은 그 뒤에 이걸 갖다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더라도 직접 그 생산자들이 사라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점 생각할 때 우리도 좀 예술가들이 좀 더 강력하게 좀 주장을 좀 하고 요청을 해야 된다, 정부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됩니다. 네, 좀 자세한 이야기는 좀 또 얘기를 나누면서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조금 말을 씀을 좀 보태면, 사실 이제 공연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러니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한 칸 뛰어앉기 또는 뭐 30%, 50% 이런 게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붙어있던 사람이 공연장하면 떨어져요. 웃기잖아요, 그죠? 사실은 뭐 한 칸 뛰어앉기가 물론 약속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1연간 뛰어앉기 등을 통해서 객석 수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든지 정책적으로 그것을 좀 공고히 한다면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물론 많은 객석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 공연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좋은 소식이겠지만, 실제 공연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한 칸 뛰어앉기보다는 1연간 뛰어앉기를 통해서 객석 수를 늘린다고 했을 때 뭐 대관이든지 또는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일부 남기는 단체가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 그리고 30%라는 그 숫자가 뛰어앉아서 30%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그냥 뭐 3분의 1 수준 정도의 객석만 이렇게 오픈해서 공연을 하라는 얘기로
또 실제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공연단체나 공연장을 운영하는 입장이 돼보지 않고서는 그걸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공연을 포기하는 게 낫죠. 들어가는 비용이 얼만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차라리 공연장에서는 아예 공연장을 폐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을 만들어서 갈등을 조장시키는 부분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수능을 앞두고 3일 동안 30% 또는 3단계를 하면서 공연장 운영을 좀 더 어렵게 하기는 하고 있는데요. 기준, 즉 강력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음악협회, 예총, 민예총에서 그런 기준을 좀 더 시에 요구를 하고 안전한 공연장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좀 더 지켜나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네.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떤 원칙이 분명하게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이걸 우리가 잘 지키자라고 합의가 이렇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진행이 돼야 될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수능이 지금 이제 72시간 남았으니 72시간 강력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단계는 2단계이지만 72시간은 3단계로 임시로 한다. 이런 게 제가 말씀드린 게 주먹구구 방식이에요. 지금 72시간 동안 뭐 이렇게 강력하게 한다고 해서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이 코로나에 안 걸린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너무나 좀 납득하기 어려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뭐좀 이렇게 좀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공감을 한다면 우리도 잘 따르고 할 텐데 이게 너무 좀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 수능을 치는 학생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공연장에 공연하려고 준비했던 합창 공연이긴 했지만 그분들이 150명이 이제 공연을 준비하다가 150명이 동시에 못 들어간다는 그 기준 때문에 연기도 안 되고 공연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번 주에 벌어진 거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동안 한 10개월의 경험을 가지고 공연장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도 담아서 공연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열고 철저한 방역을 통해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재탄생되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공연장의 객석 비율을 뭐 30%로 하냐 50%로 하느냐에 따르는 어떤 어려움은 공연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연에 드는 비용, 직접적인 비용, 뭐 대관료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더라도 공연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했던 시간들을 투자한 것까지 기회비용까지 생각을 하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관객들의 어떤 환호나 그저 응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무관중으로 공연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너무 쓸쓸하고 그 무대 자체가 굉장히 쓸쓸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들은 또 무대에 서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거를 감수하고도 지금 무대에 서고 있는데요. 그거라도 해보고 싶어서. 예,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예술가들의 자존감을 좀 이해하는 그런 정책들이 조금 나왔으면 좋겠고 일시적인 어떤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예술가들의 어떤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어떤 지속적인 공연을 확보를 해주셔야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컷 공연을 준비를 했는데 공연장이 셧다운돼서 공연을 할 수 없는 그 힘 빠지는 상황을 지금 1년 내도록 보고 있는 저희들도 굉장히 힘들고 또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뭐 청춘 마이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박종순 대표 말씀대로 한편으로는 또 청년들은 이게 이제 이 기회로 인해서 예술가로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발돋움 단계인데 그 단계에서 이제 좀 무산되다 보면은 그 친구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산자가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더 큰 문제는 문화 향수권, 시민들의 문화 향수권조차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이제 그런 공연을 제대로 된 공연을 보려면은 대형 기획사가 기획하는 공연들을 매표를 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사실 예술가들이 어떻게 또 좀 대응을 하고 했으면 좋을지 이철구 이사장님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예,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 공감 가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누이 그 정말 김대중 정부부터 지원원한테 간섭은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이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까지 다 한결같은 기조입니다. 근데 사실 너무나 지금 많은 간섭을 하고 있죠. 이 나라 도움 시스템 자체는 우리가 일반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네. 여기는 세무사를 다시 둬야 되는 문제고, 또 지금 공연장 말씀하셨는데 정말 답답한 것은 무엇이냐면 공연을 준비하는 팀이 그냥 공연 단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연주자들 페이 다 못 주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관료라든지 그거에 따른 식구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다 감안해서 왔는데 이런 것들을 일시 못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음악예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생활인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저 사람들은 혜택 받아서 음악을 전공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약간의 부르주아적인 집단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당장은 배고프지 않은 집단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배고프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고, 제가 이번에 대한민국 국제음악제를 포스터를 3번 찍었습니다. 연습도 다 했어요. 그러면 저희 같은 기관은 사실 그나마 버티니까 그런데 작은 단체는 한두 번씩 포스터 다시 찍고 광고하다가 그냥 스톱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가 이제 어떻게 갈 거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야 될 거냐는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문화예술하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게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아프다는 소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대의 공연장도 그렇고 일반 음악예술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것들을 감내하고 가는 거죠. 근데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지원 대책이 있습니다. 근데 음악예술 하는 사람들의 지원 대책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 문화예술이 죽어서는 우리가 정말 삶의 질이 윤택해질 수가 없습니다. 1965년에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났는데 10년 만에 완전히 다 사라졌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문화가 단절된다는 것, 또 정신이 단절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더라도 우리는 문화의 강은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북이 만나게 된 거, 그 다음에 미국과 북한의 주석들이 만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평창 올림픽이라고 하는 스포츠 때문에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스포츠도 그렇고 문화예술도 면면이 이루어져야지만 국가 간의 모든 활동들이 물밑에서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큰 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멈춰도 되는 집단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전에 전쟁을 할 때 항상 군대가 지원 나갈 때 항상 음악가가 따라 나갔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사실은 음악은 필요했고 예술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히려 정말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에서도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미를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실 문화예술이 죽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정말로 지금은 당장 우리가 생계 위협을 느끼는 그런 많은 자영업자들이나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은 이거 긴 시간을 보고 봤을 때 예술이 살아남아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 팀장님, 네. 그래서 공연장은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계속되는 이 장기화 네. 사태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라는 예상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처럼 이렇게 공연장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예술가분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항상 미안한 마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월급을 받으니까요. 근데 프리랜서가 대부분인 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마음 놓고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특히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겪으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나라든 예술가들은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죠. 국립이나 시립에 소속된 분들 이외에 그런 분들이 최근에 제가 느낀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사람을 못 모으게 하잖아요. 공연장도 이렇게 폐쇄하고 30% 50%를 하는 것도 못 모으게 하니까 그러면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정책이나 지원을 좀 하자. 정부에서. 그게 어딘가 보니까 뭐 마트나 백화점도 있을 수 있지만 최근에 해외를 못 나가니까 대한민국 골프장이 미어 넘친다더라고. 돈 많은 그 사람들. 그러면 그들이 골프를 전반부를 돌고 모이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늘집에 공연장을 하나 만들어서 돌리면 정말 많은 예술가들이 많은 분들 앞에서 공연도 하고 또 그들에게 문화 향유기도 주고 정말 나이스 샷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사람이 모이는 곳에 예술가들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좀 만들어서 활동량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공연장도 앞으로 계속 공공공장은 어쨌든 정부에서 또는 시에서 어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전초기지로 활동을 할 거예요. 중단도 시킬 것이고 50% 30% 계속 이렇게 이제 행정명령을 내릴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회에서 예술가들이 연대하여 공공공연장이 안전한 곳이고 방역이 철저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반드시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50%를 넘어서 정말 지인 간 일행 간 거리두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공연을 볼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은 2021년 사업 계획을 통해서 많은 공연 작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해외에서 오기가 힘드니까 국내 아티스트들 위주로 그 프로그램을 많이 짜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역의 예술가들을 찾을 수 있는 또 시민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많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우리 동네에 있는 우리 부산에 있는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이렇게 많이 제공하려고 기획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공공공연장에서 그런 역할들을 함으로 해서 지역의 공연장으로서의 역할들, 시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좋은 기회다. 지역의 공연장이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는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것은 대형 자본을 들여서 훌륭한 또는 유명한 아티스트가 출연하는 뮤지컬이나 오페라가 오면 당연히 이제 뭐 재미도 있을 것이고 많은 분들이 돈을 내고 보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많은 관람료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공공공장에 앞장서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오늘 좌담의 제목이 코로나의 위기 기회로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해외 연주 단체나 연주자들이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 보름 동안 격리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비용들이 들기 때문에 기획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 기회가 위기이면서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 연주가들을 좀 더 활기 있게 연주자들을 써서 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해주시면 그동안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던 예술가들에게 조금은 또 좀 위기를 정말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저희 예술가 입장이기 때문에 공연장에 무조건 공연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청취자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서 아까 이주호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무조건 한다는 게 아니라 세부적인 그런 지침에 따라서 정말 합리적으로 뭐 저희도 동참을 해야죠. 만약에 너무 힘든 상황이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 세부적으로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클래식 공연은 아시지만 사실 50%가 됐든 30%가 됐든 아니면 20%가 됐든 저희 예술가들은 관객이 한 명이 되더라도 사실 공연하고 싶은 입장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아예 폐쇄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 청년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도 사실 폐쇄가 되어 있으니까 빌리지를 못하고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아예 중단이 아니라 그러면 어느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테러는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또 서승우 팀장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가 연주를 가자라고 했는데 사실 정부에서나 시나 군에서는 그걸 원치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저희 밖에 나가서 그런 버스킹 공연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다 허락이 안 됐어요. 허락을 못 받아서 왜냐하면 그거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그 부분들을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마 행정시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할 건데 그렇다면 사람이 모이지 못한다라면 그 차선의 대안을 저희가 이제 아마 후에 시간에 아마 이야기를 더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연장이 아니더라도 사실 뭐 야외 공간을 활용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무관중으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서 차라리 극장을 셧다운하는 게 최고의 방안은 아니고 공연장을 개방을 해서 연주자만 최소한으로 들여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아마 그 지원 사업을 받은 단체들이나 이제 사업을 다 수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조금 극장 상황이 좀 달라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준 박사님. 네, 그러니까 촬영 자체도 못하게 막았거든요. 전에 그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네.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뭐 지원 사업을 수행해야 된다 안 된다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 팀이 언제 다시 있을지를 몰라요. 그렇죠. 아무도 지금 계약할 수가 네. 없거든요. 이 친구가 말하자면 예술을 그만두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연습한 거 이거를 갖다가 지금 해체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록이라도 남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셧다운을 해가지고 녹화도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은 너무나 가혹한 정책이었다. 라는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여러 번 봤거든요.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그 소송 팀장님 말씀하고 금방 말씀에 또 우리 박 대표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어떤 지금 시대는 어떻게 그 예술의 그러니까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이 가디언지에서 지금 나오더라고요. 예술의 그 탈세계화, 탈글로벌화, 탈지구화. 네. 그래서 뭐 결국 같은 말이 이제 로컬화죠. 네. 이제 로컬화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마을을 돌아보게 되고 동네 문화를 돌아보게 되고 하는 것과도 일치하는 것이고 어떤 공연장도 전통적인 어떤 콘서트홀을 좀 벗어나서 어떤 소규모의 어떤 살롱이나 소규모의 어떤 공연장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교회, 성당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하는 이런 지혜들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클래식 예술이 한층 더 시민들에게 더 르네상스가 일어날 수 있는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어떤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약간 가져보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어떤 기반한 그 장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전통적 의미에서는 콘서트홀이 아닐지라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방역 가이드라인과 잘 이 조화를 이루면서 해 나간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뭐 규모로 본다면은
사실상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시대가 다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에 있어서도 어떻게 좀 관객에게 다가가는 내용, 그리고 규모에 있어서도 작은 거, 그러니까 뭐 솔로 리사이틀이 지금 사실은 제일 좋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스터 트로트 이게 인기 있는 이유도 솔로 그렇죠. 솔로 리사이틀 형태, 솔로 연주 형태이고, 그리고 혹은 뭐 챔버 실내악 형태,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트리오 네. 형태가 굉장히 지금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인기가 좋잖아요, 트리오들이. 네.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잘 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대규모 공연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좀 더 가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어떤 챔버 형식을 좀 더 발전시키고 한다면 시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형태의 공연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작은 공연장, 대안 공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런 예를 많이 보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문화회관이라든지 영화전당 같은 그런 공공 공연장이 아닌 좀 작은 살롱 형태의 작은 규모의 공연장에서 그래서 이제 영상 촬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연주 형태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근데 이제 또 악기 특성상 또 그 편성 특성상 작은 공연장에 들어갈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또 단체들이 있어서 그런 단체들이 이제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홀은 또 아직까지는 아쉬운데, 또 한편 그렇게 대안 공간들이 처음에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또 그 작은 공연장을 가지신 분들이 또 조금 배려심이 좀 저조한 경우를 제가 좀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같이 살아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조금 더 용기를 줄 수 있고 서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위기 상황일수록 더욱더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근데 생각이 작은 들어요. 공연장도 공연장인데 네, 이지우 박사님. 이 야외 공연을 갖다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권장하고 있단 말이죠, 해외에서는. 네. 근데 가령 부산 예를 들면은 광안리에서 버스킹하고 야외 공연하는 거를 갖다 지금 다 막았잖아요, 그때. 그렇죠. 다 막았잖아요. 지금 풀렸는지 모르겠는데 다 막혀 막았잖아요.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시민들이 굉장히 아쉬워했거든요. 이 야외 공연을 왜 막는가? 근데 이제 그 시마다 구마다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광안리나 해운대 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유명한 공간이고 문화예술이 없어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공간인데, 제가 이제 한 부산에서 야외 약간 떨어진 구나 아니면은 경남 지역에 있는 조금 사람이 많이 안 오는 곳, 그런 곳은 그걸 또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각 구마다의 그런 이해관계가 조금 얽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문화예술가나 아니면 관광가가 이렇게 구마다 이렇게 행정구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데면 조금 호응적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하니까 너희들이 그 공간에서 허가를 해주겠다라고 되는데, 관광과나 아니면 시설관리과가 되면 문화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허가 자체가 받기가 상당히 힘든 게 현실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부산도 사실은 그 문화하고 관광이 이제 관련 부서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 쪽에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주로 취급하는 뭐 대형 공연이나 축제는 취소가 다 되고, 문화예술과에서 또 하는 데는 또 예술가들 이해를 하다 보니 그들이 어쨌든 활동을 통해서 뭐 생계 수입을 좀 창출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코디네이트가 있어서 좀 정리를 좀 잘해줘야 되는데, 한쪽은 되고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을 유발하는, 그걸 또 집행하는 행정 공무원분들은 좀 모르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욕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가슴이 아픈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어떤 통일성이 좀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어느 루트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고 진행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탄력적인 진행이 어떻게 이 예술가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지원도 일괄적으로 통일돼서 지금
뭐 코로나 사태에서 정말 뭐 확진자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뭐 어쩔 때는 공연장 문을 열었다가 어쩔 때 또 닫았다가 이렇게 해서 혼란을 자꾸 가중시키는 이 자체가 예술가들에겐 더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저도 제가 하고 있는 저희 단체도 9월에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9월 달에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공연이 연기가 돼서 12월로 연기가 됐는데, 지금 또 상황이 12월 들어와서 또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저희도 조마조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안 벌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또 계속해서 나왔던 게 지금 영상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박혜욱 대표님 혹시 영상 부분에 있어서도 또 어떤 네, 부분이 많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참 저희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컨텐츠를 대중과 소통하는 약간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거는 이제 제작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보여주고 감흥을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사례를 보면은 저희가 한 4번 정도 연기를 하고 취소 연기를 해서 하는 공연 단체가 있습니다. 네. 4번이나 12일 날 지금 최종으로 지금 다시 연기가 됐어요. 근데 그 팀은 제가 돈을 안 받더라도 촬영해주고 싶다 했어요. 진짜 지원 사업으로 하긴 하는데, 보통 되면 이제 비대면이라도 해서 그 기록만 남기고 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관객을 유치를 해서 하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12일 날이 사실 뭐 순전한다고 했는데 이게 확정적이진 않습니다. 이 사태가 계속되면 결국 이제 그때도 비대면이 어떤 형태를 봐야 되는데, 과연 이게 이제 해가 넘어갈수록 지원 사업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정산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그게 지금 앞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상당히 조금 이렇게 마음이 아픈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록을 하고 뭐 이렇게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 대중이라든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작업을 해서 기록을 남기는데, 이제 결국 이제 저희도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의지 많이 합니다. 휘청휘청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 그 셧다운, 이제 공연장을 막는 거에 대한 거는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거를 여러 번 많이 봤기 때문에 중복이지만 반복이지만 그거는 정말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너무 이렇게 여러 이렇게 소상공인만 이게 아니고,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이렇게 다 생활하는 부분이고 그걸로 통해서 여러 가지를 영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상당히 그 효과 파급되는 어떤 그런 게 너무 이제 심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아까도 준비하는 단계부터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정책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는 좀 더 많이 이렇게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지자체마다 너무 틀립니다. 저도 각 지자체마다 많이 촬영을 하러 가거든요.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돼요. 이런 부분이 너무 편차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일정을 잡고 준비를 하면 이제 그날 한 하루 이틀 만에 안 된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른 일정을 잡을 수도 있는데 그걸 일정 못 잡죠. 결국 이제 뭐 저희도 어찌 보면 일용직 같은 그런 인생이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 이제 안고가 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아집니다. 네.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조금은 좀 개선이 좀 돼야 되고 예상을 좀 할 수 있고 그런 게 상당히 좀 절실하죠. 그래서 공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좀 제대로 만들고 예술가들하고 협의하고 또 말씀하신 어떤 그런 여러 산업 형태도 있잖아요. 전부 다 모여가지고 가이드라인 정확하게 만들고 그걸 좀 지키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위기 극복의 출발점인데 이게 좀 잘 못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은 그냥 의료진만 불러서 의료진의 말을 듣고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진행하는 게 너무 큰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의료진들도 사회복지대 직업군별로 조금 더 가져갔으면 하는데 그렇죠. 그냥 지역별로만 나눠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적용하는 게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의료진들조차도 이 질병관리본부 전에 이런에서 거기서 이 공연장을 고위험 시설로 분류를 안 했단 말이죠. 안 했는데 지자체에서는 또 과도하게 해석해가지고 또 뭐 완전히 닫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공연장에 공연을 뭐 가보면 예전 코로나19
상황 이전보다는 관객 수가 현저히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데 너무 적극적인 차단을 하시니까 저희로서도 그게 이제 좀 답답하고 안타깝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또 공연장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보면은 비교적 안전한 곳이라고 저희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그래도 실제 공연을 조금이라도 보고 싶어 하는 관객들이 있다면 좀 안심하고 공연장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선입견부터 조금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한 낫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또 예가 있었는데 소규모 이제 공연장이 말씀하셔서 그 소규모 공연장이 그 사실 이게 뭐 주택이 가까이 있는 곳도 있고 그 시내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자리 잡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연을 하기 위해서 다들 모였는데 그날 공연하는 당일날 취소가 되는 경우 민원이 들어와요. 네.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왜 사람들이 거기 모이냐? 신고한 사람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철저히 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이게 있는데도. 다 하는데도 이게 뭐 정말 저희 식으로 하면 조금 떠버리죠. 예, 그런 경우들을 보면은 그렇게 주위에게 대중이라든가 이게 그런 부분이 인식이 좀 좋아져야 되지 않나. 행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위에서도 조금 저렇게라도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생활인이거든요. 네, 예, 인식 모든 이 개선이 분야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해야 자존감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참 안타까운 사례들을 저희는 굉장히 현장을 많이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네. 부딪히면서 이야기. 저희 공연장에서 이제 올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하나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출연자와의 계약서 작성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원금을 받아서 대관을 하시는 분들은 지원금을 쓰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관객이 없더라도 영상을 통해서 기록물을 남기겠다. 그것을 보조금을 받은 지원금을 받은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룸을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고 거기에 점점 개선이 되고 있던데요. 실제 기획 공연 또는 이제 제작 공연의 경우에 출연자를 서울이나 다른 데서 불러서 이제 막 3개월 전, 6개월 전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티켓을 팔다가도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무사히 되면 그건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100% 매진을 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니까 50%만 객석을 받아라 하니 취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공연을 2번이 안 되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또 마냥 기다리고 계시다가 연습도 열심히 하시고 좋은 레파토리로 가지고 이렇게 이제 투어를 준비하고 계시던 분이 예정 없이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이냐. 이제 3개월 전에 보상을 뭐 계약을 해서 공연 한 달 전, 2달 전에 취소가 되면 또 그나마 다른 지역에 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든지 뭐 생각에 폭이 넓어지는데 보름 전, 뭐 일주일 전 그러게 되면 그 계약서에는 그게 없어요. 뭐 천재지변에 의해서는 뭐 협의에 의해서 이제 보상을 한다. 쓴 비용에 대해서는 뭐 좀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통해서 3개월 단위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전체 계약금의 몇 프로를 준다 또는 그것을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전국 문예관 연합회를 통해서 전국 공공공연장에서 같이 표준 계약서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입안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조금 더 면밀한 계약서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코로나19 비슷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이 발발했을 때 예술가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올해 좋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여행사에서 캔슬 차지 같이 그죠? 만약에 공연 당일에 취소라든지 공연 하루 앞두고 취소가 됐을 때는 그래도 공연하기로 했던 예약했던 그 예상 출연료의 몇 프로는 그래도 보장을 맞습니다. 공공적으로 해서 지원을 네네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그 확보가 소비자 돼야 보호센터 보호를 하기 위한 또는 이제 그런 상거래에 의한 보호 장치는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공연이 이제
1개월 후에 할 예정인데 취소가 되었을 때 이런 상황이면 다른 공연장에서도 공연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러면 이제 우리로 인해서 그 공연장에 다른 공연장에 못 간 것도 맞지만 그러면 모두의 책임으로 해서 니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로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죠. 우리 같이 재난법인에서 하는 공연장은 수익을 목적으로 일부를 하기 때문에 보상을 하기가 참 힘들고 예를 들면 공공기관 중에도 시에서 부에서 바로 직영을 하는 곳은 무관객으로도 공연을 하고 기록물을 남기고 출연료를 주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 공연장을 못 간 죄로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 너무 죄송하고 안타까우니까 그럴 경우에를 대비해서 어떤 공연장에서도 3개월 전, 2개월 전, 1개월 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 거죠. 공연장은 괜찮을 것 같은데 민간에서 만약에 기획을 해서 이렇게 3개월, 뭐 2개월, 1개월 하면 그 민간 그 단체는 이제 힘들어진다. 네, 파산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관객들도 못 들어온 상황에서 수익도 수익을 없는데.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관에서는 직영에 살리고 공공에서는 관리할 건데 네, 그거에 대한 이제 계약서 부분에서 명확하게 이제 민간과 공고는 조금 다른 컨셉으로 가져가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공연장 경우에는 준비한 그거를 갖다 전에 보상해주고 이런 것들은 진짜 이게 꿈 같은 일이지만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미 다 하고 있고 프랑스, 그렇죠. 독일, 영국 다 하고 있고 네. 미국도 이제 맞습니다. 금년에 실업급여. 코로나 들어오면서 이게 기금 만들어서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 너무 못 따라가는 것 아닌가. 실제로 그 공공공연장 독일 같은 경우 공공공연장에서 인턴으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기본급은 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출근해서 출근 일수만큼은 아니지만은 그 본인이 받기로 한 기본급의 60%는 확보를 받고 이제 공연장은 문을 닫아서 그 연습은 안 나갔던 그런 사례를 보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좀 그런 부분이 선진화되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무슨 어떻게 보면 시립단체는 이제 어느 정도 기본급이 월급이 나오니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다들 프리랜서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는 기본 생활권이 유지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 표준 계약서, 출연자에 대한 표준 계약서도 좀 새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민간 기획사에서 공공공연장을 대관을 해놓고 100% 수익을 목적으로 공연을 할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갑자기 50%만 팔아라, 30%만 팔아라 했을 때 그때에 따른 대관료도 그게 상하게끔 할인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거죠. 뭐 한 무책임하게 그냥 원칙 그 방역 원칙은 지키고 대관료를 깎아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앞뒤가 맞지 않고 뭐 공공공연장에 있는 사람들이야 월급을 받고 이렇게 좀 생활하시는 분들이지만 민간 계신 분들은 어쨌든 티켓을 통해서 또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이번 기회에 절실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조성호 팀장님 진짜 예. 아니 뭐 하시고 민원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네. 답을 좀 드리고 영화 전당이 먼저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시면 다른 데는 다른 다 모범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요거는 전국 문예관연합회를 통해서라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정책적으로 문화정책이 입안될 수 있어 실현될 수 있도록 아까 조금 늦게 오셨지만 이 말씀 한마디에 제가 정말 아이고. 근데 지금 그 영상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또 사실은 저작권 문제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준 박사님 대안이 있을까요? 이게 지금 현재는 아직은 저작권 이야기하기가 예. 좀 근데 이 앞서가는 영상물로 것 제작을 같은데. 하다 보면은 그 제작하는 관해서 영상 컨텐츠가 이제 또 네. 그 올라가잖아요. 유튜브나 네. 이런 데 올라가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그 작곡가가 생존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또 저작권 컨텐츠에 관해서는 저작권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도 예술가들이 그냥 그렇죠. 지나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랄까 좀 너무 무료가 익숙해져가지고 네. 뭐 다들 지금 또 무료로 좀 이제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그렇게 되면
예술가들에게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올 수 네. 있죠. 깊게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온라인화를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영상의 퀄리티, 네. 두 번째는 플랫폼,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저작권 문제라고 이야기해서 3대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저작권 지금 이야기하면 이게 뭐 클래식 같은 경우에 조회수도 얼마 되지 않은데 무슨 저작권을 벌써 걱정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근데 그러나 그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유튜브 거죠. 조회수의 저작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제작할 때 우리가 연주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 연주하는 그 레퍼토리에 관해서 그렇죠. 예, 또 그 저작권이 그러니까 그 상대편 예술가의 저작권이죠. 작품에 대한 창작물이거나 아니면 현대곡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저작권이 그렇죠. 또 네. 침해를 당하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그걸 모르고 영상물만 제작하다 보면 거기서 나중에 큰 그러니까 그런 법적인 정비들도 굉장히 네. 시급하게 이제 진행이 좀 돼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은 지금 논의하지 않으면서 지금 온라인화를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이제 이렇게 네. 굉장히 권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선무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네. 어떤 단체에서 영상 콘텐츠 작업을 이제 사업을 수행하는데 거기서 회의 결과 나온 게 레퍼토리를 그 현대 작품이나 최근 편곡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그게 콘텐츠화 됐을 때 영상물로 제작되면 그 저작권의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단체의 저작권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리고 작품에 콘텐츠 대한. 내용에 대한 저작권 문제도 발생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어떤 이제 교육 쪽 콘텐츠 쪽으로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 장소에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 교육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을 때 네. 이걸 갖다 영상으로 딱 올려버리면은 네. 이게 이제 반복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런 걸 어떤 요청하는 기관과 그 프리랜서와의 계약에 있어가지고도 영상으로 이걸 유포를 합니다라고 한다면 이 강사료도 이렇게 그걸 감안해서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의 저작권을 지불해 줘야 되는 거고. 이래서 근데 지금 그게 없이 그냥 뭐 강의하면 당연히 온라인으로 해서 그냥 유포합니다라는 걸 당연하게 전제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지금 정리가 안 돼 그렇죠. 있어서 네. 이게 그래서 조만간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조만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네. 법적인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앞으로는 그 법적인 방법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예술가들도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뭐 베토벤이나 이미 사망한 지 200년, 100년 이상 된 작곡가들의 작품은 저작권이 없지만 생존해 있는 작곡가에 대한 작품은 그 연주를 할 때 그런 저작료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주 단체가 문제가 아니라 연주 단체가 그런 근데 부분을 연주 단체도 문제가 돼요. 네. 그분들이 어떻게 이제 뭐 공공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온라인화를 한다면은 약간 좀 현실적으로 좀 더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렇죠. 네, 네, 좀 뭐 그런 연습량이나 얘기까지. 그 영상을 그렇죠. 제작하는 데 있어서 노력하는 비용이 예.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이철구 이사장님 혹시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대화 중에서 또 조금 보충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짧게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예, 지금 뭐 로컬 말씀도 하시고 저작권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역의 페스티벌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음악회든 다른 연극이든 무용이든 뭐 다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이 콘텐츠가 재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중국하고 굉장히 관계를 많이 갖고 해보는데 그 사람들 교육 안에는 음악 교육 안에는 매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직이 뭐냐면 우리는 마술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연주자 자체도 무호흡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소리를 내는다든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태평소를 부는데 계속 지속적인 그 소리는 나는데 호흡은 해요. 우리는 그게 무슨 그냥 서커스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콘텐츠의 음악회를 가지지만 분명한 것은 그 속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보고 싶어하는 어떤 요소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을 양산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는 조금 전문된 공연장이 실현돼야 됩니다. 어디 가면 항상 그 실내악 공연을 정말 볼 수 있고, 어떤 때는 작은 오페라지만 오페라만 정말 공연을 볼 수 있는 곳, 이렇게 전문화된 곳, 또 어느 광안리 해수욕장의 어느 부분을 가면 정말 라이브 공연이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고 그곳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로컬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태리가 그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형태인데 그 나라의 축제만 10만 개래요. 우리가 지금 한 3만 개 조금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페스티벌을 통해서 자기 그 지역을 알리는 것은 그게 최고의 문화상품입니다. 근데 그 속에 우리가 무엇을 담을 것인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돼. 왜냐면 예술가들이 무조건 창출한다는 것을 접근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필요한 일입니다. 정말 거기 그 연주회를 갔을 때는 분명히 이것은 내가 이것을 향유하기 위해서 갔다는 그런 문화적 충족을 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저는 사실은 어떤 공연이든 경제적인 것들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너무나 어려웠고 이런 것들은 정말 그 공연이 그 공연장에서 안 일어나도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그것을 메꿔줘야 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지금 가능한 시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정말 부산에 가면 꼭 만날 수 있는 음악의 형태, 어떤 부산이라고 하면 그려지는 그런 예술의 형태들이 우리 스스로도 좀 만들어 가야 되고 발전시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허순호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 약관을 고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약관에 의해서 피해갈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키지 못했을 때에 대한 것들을 옥죄는 약관이었다면, 만약 정말 2, 3개월 전에 이 음악회를 못하게 됐을 때, 강제로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너 하지 말라고 정부에서 시켜놓고 정부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니네 문 닫아라, 노래방 문 닫아. 지원금 줍니까? 안 줍니다. 그런 정책이 아니라 정말 이제 약관을 우리가 살펴서 2, 3개월 전에 캔슬했을 때는 정말 몇 프로의 보상이 분명히 올 수 있는, 저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오늘 여기 내려와서 지역에 계신 정말 음악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 말씀을 듣고 그런 기조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그런데 우리도 분명히 저는 제 작품을, 저는 뭐 작곡가지만 제 작품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이런 제 작품을 통해서 힐링이 되고 향유가 되고, 이것을 내가 주지 못한다면 나는 살아있는 작곡가로서의 평할 뭐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예술인들도 정말 이 음악회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할 것인지를 분명히 전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문화예술이 좀 더 윤택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컨텐츠 말씀하셨지만 저작권의 카피라이터, 카피레프트. 근데 사실은 지금은 내 작품을 누가 써주기를 바래요. 내 거를 뭐 저작권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이제는 그거는 작곡가의 목이 아닙니다. 실현자의 목일 수도 있어요. 연주해 준 사람이 자기의 그 연주에 대한 것, 아까 저기 스팟을 잠깐 트는 거 봤는데 저 스팟이 돈 주고 사온 건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실현자 건데
그래서 방송국에 어느 스팟을 내면 이 음악 스팟 때문에 얼마 썼습니다. 저희한테 청구서가 와요. 왜냐면 거기서 스팟을 돈 주고 사놓지 않으면 그 스팟 무조건 못 내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런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인정으로 넘어가고 그냥 관습으로 넘어가지만 이제는 분명히 해야 될 시기가 됐고 코로나 이 19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달라져야 되겠다. 우리의 콘텐츠를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뿌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전환,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아까 철구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제 축제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제일 결정권자들이 사실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항상 저희한테 얘기하는 게 그래서 해봤나? 그래서 어디서 해봤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사람은 좋아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예술가들 입장에서 새로운 걸 시도를 못해요. 그냥 뭐 잘된 곳 그 지역의 축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좀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기획자들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플레이어로서는 그 음악을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하지만 기획자 아니면 단체장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특별하게 어떤 것들을 컨셉을 잡아서 만들지 않는다면 지금의 그만큼 컨텐츠가 많이 넘쳐나는데 사람들이 외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의 또 단체장으로서 기획자로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박희욱 대표님. 예. 제가 기록인만 한 15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형태의 기록은 좀 보기 드물긴 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나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연하시나 기획하시는 분들이 이 기록을 어떻게 남겨야 될지 여러 번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캠만 올려놓고 찍어야 될지 뭐 준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경험으로서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따로 교육 과정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런 것도 뭐 정책이라든가 뭐 어떤 그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준비 과정에서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어떤 거를 준비를 해서 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기록이라든가 소통을 어떻게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그 시스템을 좀 알 수 있으면 그야 실행하는 저희 같은 사람이 있으면 실행하면 되거든요. 근데 실행하기 전에 뭔가 틀어진 어떤 계획들을 보고 이러면은 저희도 실행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그 준비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교육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런 경험들을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사전 미팅을 많이 사실 그렇죠. 가져서 소통을 하셔야 예술가들과 또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이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인지하시고 그거를 초반부터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그때까지 계속 울고 잡고 계시다가 그때 이렇게 탁 푸시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경험이 없어서 잘 아실 겁니다. 이제 뭐 이렇게 현장에서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이제 저희는 그렇게 대비해서 장비들이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을 갖추긴 하지만 또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근데 그게 경우들도 또 있습니다. 대표님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 게 예술가들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약간 즉흥적인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도 네, 조금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하시고 네, 앞으로는 충분한 미팅을 가지시면 이제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될 거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네, 서승우 팀장님 혹시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시죠. 예, 뭐 이게 공공오미장에 또는 이렇게 뭐 극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요즘 들어 가장 행복한 그리고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제 공연 영상물에 대한 얘기가 계속 끊임없이 나올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초창기에는 곧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 거기 때문에 현장성이 중요한 공연은 그대로 살아갈 것이고 별 걱정 없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상황을 볼 때는 좀 준비는 해야 되겠다.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이준 박사님 말씀하셨던 뭐 퀄리티, 플랫폼, 저작권 말씀하셨지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퀄리티일 겁니다. 단순 기록을 위한 공연물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뭐 수익이 아니더라도 또 플랫폼에 올려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또 컨텐츠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컨텐츠를 유료화하려는 또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 때 정말 문화예술에 대한 공연 작품에 대한 이해를, 특히 박예국 대표님 같은 분들이 그런 쪽 이해를 가지시고 연출가의 마음과 출연자의 마음으로 촬영에 좀 임해줄 수는 좋겠다. 그걸 통해서도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 지역에 특히 이제 영화 영상 도시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주연 박사님이 주로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도 한데, 교육을 통해서 그걸 좀 준비를 좀 더 하자. 지금 부산 지역에 영화 영상 복합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 센텀에 오시면 영화인들이 많습니다. 영화 영상 하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그 지역점에, 이게 영화의 전당이면 좋겠지만 영상 제작 스튜디오 같은 것을 서울 예술의 전당처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영상 제작 어떤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걸 통해서 퀄리티가 있는 영상 제작, 지역의 예술가들이 출연하는 영상 제작물의 유튜브나 또 뭐 네이버 TV나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유통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이러한 사람들을 연대해서 음악협회, 예총, 민예총, 특히 또 영상을 하시는 분, 그리고 독립영화인협회,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등 다 같이 한번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대포럼도 한번 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영상 제작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가장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 한편으로는 그 교육이 이제 사상 초유의 사태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런 누구도 선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고, 또 이번 기회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어떤 제작물들도 나올 수 있고, 또 연주가들도 한 번쯤은 자신의 연주가 영상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조금 연주를 하기 전에 훨씬 더 많은 연습이나 과정들을 더 겪어서 좀 신중하게 연주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기회가 저는 왔다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근데 이지훈 박사님 마지막으로 이제 네. 어떻게 저는 오히려 좀 세부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 아까 그 공연장 공공성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이야기 나눴다고 생각하고, 이제 온라인 디지털화를 어떻게 접근할 건가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금방 또 우리 서승욱 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교육 부분이죠. 우리 아까 좀 전에 우리 박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 제작, 유통, 교육이 필요하다. 그것도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서로가 이렇게 영상 하시는 분들과 대화가 돼가지고 어떤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죠. 지금 사실 영국예술위원회가 2012년부터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 어떤 그 영상 BBC를 중심으로 한 영상 전문가들과 예술가들의 콜라보 지원 체계가 2012년부터 매년 93억 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해주면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이때까지 해왔던 게 바로 빛을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앞서가는 정책이라는 건데, 우리는 이제 지금 늦게 시작하지만 지금이라도 어떤 그런 콜라보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교육 체계와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 된다. 예술인들과 영상 전문인들 간의 어떤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된다. 기관별로 본다면 영화의 전당, 영상위원회, 문화재단, 예총, 민예총 이런 어떤 그 협업체가 만들어져서 좀 중장기적으로 체계를 세워서 교육을 해 나가야 되고 같이 협업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콘텐츠 부분인데, 조금 전에 우리 그 이철구 회장님께서도 잘 말씀하셨지만, 저는 콘텐츠화, 디지털화에 대해서 또 약간 두 가지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너무 중량급 아카이브 성격을 가지는 거, 이런 거에만 너무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논의들이 이때까지 우리가. 그것 말고도 좀 가볍고, 좀 기발하고, 좀 그런 어떤 콘텐츠들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재밌고, 실험적이고, 보면은, 기발한데,
이건 좀 못 보던 건데 창의적인 건데. 그러니까 우리 너무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막 장중한 아카이빙 형태 이런 것들 막 같은 형태. 뭔가 뭐 실황 녹화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뭔가 기발하고 창의적인 거 이런 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코로나 뭐 에튜드 오 코로나라는 작품 보셨잖아요. 이 코로나를 빗대어서 어떤 피아노 작곡인데 막 그러니까 그 물 티슈를 가지고 피아노를 닦으면서 그걸로 연주하는 그 클래식 음악가 완전 화가 나니까 이제 그런 걸 표현하는. 근데 이런 것들도 어떤 정서를 또 만들어주는 거고 참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다. 너무 큰 그러니까 아까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연하는 장소도 좀 작은 곳에서 이렇게 해 나가고 그리고 실내 앞 그리고 뭐 솔로 리사이클 이런 식으로 좀 발전을 시켜 나가면서 디지털화도 마찬가지로 작은 것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죠. 작은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약간 가볍고 즐겁게 하는 기발한 파고드는 근데 그런 내용의 어떤 그 소규모 공연의 디지털화가 비용 대비해서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지금 호주가 그런 걸 잘 하고 있더라고요. 오스트랄리아, 호주가 클래식을 갖다가 이제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보여주고 하는 걸 이제 그 줌으로 라이브 줌 콘서트를 계속 하는데 티켓 가격이 한 50AUD니까 우리 돈으로 한 4만 원 정도 유료로 받아가지고 한 번 딱 접수 받는 것도 이제 20명 정도로 제한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형태가 굉장히 지금 호주에서 인기가 좋더라고요. 예,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우리도 어떤 너무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 나가면 좋은 것들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하여튼 우리 음악의 어떤 가까운 미래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으로 한번 출발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보면 정말 비대면이 안심하고 지금 영상 작업이라든지 비대면이 활성화되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땐 이 컨텐츠 제작 아까 말씀하셨듯이 컨텐츠 제작에서 어떤 컨텐츠가 좋다 나쁘다 보다는 컨텐츠를 어떻게 또 노출시키느냐 자신의 컨텐츠를 상업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조회수를 높이고 하는 그런 방법은 컨텐츠 내용보다는 그 내용을 찾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서 포장을 해서 상품화 시키느냐도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많은 분들, 특히나 또 우리 음악인들 같은 경우는 많은 고민들을 하실 거고, 또 내년이 어떤 활동으로 우리가 2021년을 준비해야 될지 또 많은 생각들을 하실 건데요.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공간적인 어떤 제약 때문에 음악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음악을 감상을 하고 있지만 가장 좋은 음악은 실황 연주가 가장 좋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연주인데, 그래서 우리 그 독일 말에 머터리얼 말이 있잖아요. 진료라는 말이 있는데 그 예술이 가지고 있는 진료를 따지자면은 음악은 어떻게 보면 같은 공간 안에서 그 어쿠스틱을 느끼는 게 가장 감동적인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대면 공연들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대안을 찾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공연 제작물로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 과정들을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하시면서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대안들을 가지고 또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말 잘 버텨나가시기를 저는 바라겠고요. 오늘 나와주신 이철구 이사장님, 또 서성무 팀장님, 또 이지훈 박사님, 박혁 대표님, 박종준 대표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코로나의 위기 기회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음악활동 2차 좌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